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수성인 사이언스 과학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기원과 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의 강의 주제는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과 과제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생각해 보았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과학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의 목차는 첫 번째 생명의 기원, 과거 이론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워온 현대 진화론,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생명의 기원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그 과제들과 숙제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주제를 접근할 때 과학적인 접근법, 혹은 철학적인 접근법, 종교적인 접근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과학적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이지 않고 잘 확립된 과학의 법칙과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이라는 말은 물질주의나 과학주의 등 주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 물질주의나 생명기계주의 혹은 과학주의 등 주관적 관점으로 생명을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는.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적이란 유실론이나 무실론, 범신론 등 특정 종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생명의 기원 문제에 접근하거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기적인 유전자로 유명해진 리차드 도킨스와 같이 철저하게 생명을 개개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또 신의 창조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확립된 과학의 법칙과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생명의 기원에 대한 데이터와 이론을 점검하고,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엄정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오류로 판명된 과거의 이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학습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이론과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창의적인 과학자가 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세미나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애매한 이론과 그 해석들을 현대 전문 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엄정한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본 세미나를 통해서 과거에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 속에 많은 허상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는 좀 더 고차원의 지식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새로운 과학을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의 기원 과거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수천 년 동안 생명은 신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이 믿어져 왔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19세기, 사실은 19세기까지입니다. 19세기까지 자연 발생설이 믿어져 왔어요. 이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은 생명은 자연 속에서 저절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썩은 예를 들면은 음식에서 구더기가 저절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개천에서 개구리가 저절로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어져 왔고 전문 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부정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그 백조목, 이렇게 긴 목에 있는 특수한 플라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고깃국물을 넣고 이걸 끓였습니다. 끓인 다음에 멸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을 두어도 공기는 통하는데 이 세균이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백주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두어도 이것이 이제 이게 곰팡이도 안 생기고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고기 국물에서 저절로 구더기와 파리가 생긴다라는 자연 발생설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생명 속생설이 과학으로 확립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과 자연 발생설이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믿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들어가면서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진화론을 제창하는데 용불용설을 제창했죠. 그 용불용설은 뭐냐면 용 사용할 용, 불용 사용하지 않을 불용 하면은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계속 사용을 하면은 어떠한 형질이 이제 강화가 되고 그 형질이 잔액이 유전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은 당시에도 이미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느냐 하면은 목을 자꾸 뻗으려고 사용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예를 들면 헬스를 해서 근육을 잔뜩 키운 다음에 아기를 놓으면 아기가 근육이 크게 해서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것은 뭐 금방 실험으로 부정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윈이 나왔어요. 다윈이 그 1831년부터 1836년까지 그 영국 군함 비글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남미의 태평양 그 바다에서 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가서 이게 여러 가지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 중에 특히 13종의 그 핀치새를 관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종이 이제 그 진화를 할 수 있다는 진화론을 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윈이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공 선택과 인공 교배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량을 연구하였는데 실제로 품종을 아무리 개량을 해도 품종 개량으로 새로운 종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 다윈의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이 다윈 진화론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이론 체계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1798년에 멜더스가 쓴 인구론에서 적자 생존의 개념을 이제 가져와서 진화론을 적용을 해서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적자 생존 자연 도태라는 자연 선택설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생물이 진화했다는 이론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것이 폭발적인 이제 인기를 얻어서 오늘날엔 모든 사람이 이 다윈의 진화론이 사실로 믿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1859년 정오의 기원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 선택설이 무엇이냐? 이게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제시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제 그 부모가 자식을 여러 명 놓으면 그 여러 후손 중에 생존에 가장 적합한 자가 이제 개체 변이로 해서 살아남고 이 적자 생존이죠.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부적합한 자는 도태되어 사라진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적자는 잘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부적자 약한 동물들은 도태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자연의 이러한 선택 과정에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새로운 후손을 많이 번식시키지만은 새로운 종으로까지 이어지는지는 확률이 안 됐었어요. 다윈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오랜 세월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면 결국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추론을 했던 것이죠. 그 다윈의 선택설은 라마르크와 조금 다릅니다. 기린의 목이 왜 기냐? 기린의 후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긴 목이 후손이 있었고요. 적자. 짧은 목이 후손이 있었어요. 부적자. 그런데 이 부적자는 이제 굶어가지고 이파리를 못 따면 굶어가 죽고 부적자는 도태되고요.
적자는 이파리를 따먹어서 생존한다 이럽니다. 부적자는 도태되어 사라지고 적자는 생존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새로운 종을 만드는 메커니즘으로는 엄격한 현대 이론을 보면은 이제 엄격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진화의 증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갈라파고스 섬에서 다윈이 관찰한 핀치제 13종, 그 다음에 검은 나방, 흰 나방 이런 거요. 공부했죠, 여러분. 배아 발생, 해켈이 주장한 배아 발생. 그 자궁 속에서 개체가 이렇게 자궁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진화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배아 발생에 있어서 개통 발생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화석 중에 시조세의 화석, 여러분 공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흔적 기관이 있다. 맹장, 편도 이런 것이 있고요. 흔적 기관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사람의 그 몸속에 흔적 기관이 뭐 수십 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기능이 다 밝혀졌어요. 맹장은 아주 강력한 면역 기능이고요. 편도도 강력한 면역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까지 이제 전문 그 생물학자 중에서도 쓰레기 DNA, 정크 DNA라는 것이 인간의 몸속의 DNA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진화론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오류로 드러난 진화의 증거들은 우리가 먼저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파고스 13종의 핀치새는 이거는 핀치새의 어떤 변이지 새로운 종 핀치새가 뭐 비둘기라든지 뭐 이런 다른 새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새로운 종의 탄생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검은 나방, 흰 나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방이에요. 그냥 나방. 새로운 종의 탄생이 아니고요. 배아 발생, 해켈의 배아 발생설은 이건 완전한 조작으로 판명되었고요. 시조새의 화석은 고생물학계에서 완전한 새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흔적기관은 흔적기관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요. 쓰레기 DNA는 쓰레기가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해켈의 이 배아 그림 조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생 반복설이라고 그러는데 개체 발생, 태 속에서의 발생은 개통 발생, 진화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이론이어서 100년 가까이 이제 교과서에서 사용되었고, 해켈은 이걸로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로, 이제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조작됐다는 게 나중에 최근에 밝혀졌는데, 그때 이미 해켈이 죽고 난 뒤죠. 예.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은요, 해켈이 그린 겁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여기에서 이제 태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하고 도롱뇽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가 이렇게 발생하고 쭉 해서 뭐 돼지, 토끼, 사람 해가지고 요 위에 보면은 전부 다 비슷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리차드슨이라는 전문 발생학자가 이것을 검증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사이언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저널에 1997년 최근이죠. 실린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태에서의 제일 초기 단계입니다. 난자에서 초기 단계인데 이것이 좀 더 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양이 달라요. 이 그림하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가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거는 파리고 조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가미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래서 해켈의 배아 그림 조작 사건에 관련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997년에 닐스 혹스라는 사람이 런던 타임즈에서 이것은 과학적 위조 사건 중에서 최악의 경우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위대한 과학자로 생각했던 그가 고의적으로 과학적 사실을 오도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해켈의 행위는 나를 화나게 만든다. 그는 인간의 배아를 취해서 도롱뇽과 돼지와 모든 다른 배아가 발달상의 동일 단계에서 동일하게 보이도록 그랬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또 아까 리차드슨과 전문가들이 이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해켈은 그림을 추가, 삭제 혹은 변조했고, 또 그는 그 종들의 수를 유사하게 보이도록 위해서 크기를 실제보다 10배나 차이가 나도록
그렸고요. 또 해켈은 종 간의 차이점을 모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종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대표종이 전체의 동물 집단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기사가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라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 저널이죠. 여기에 전문 저널입니다. 이게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건 그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쓰레기 DNA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DNA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정크 DNA라고 그러죠. 전문 과학자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몸속에 DNA 속에 그 한 80에서 90%가 아무 기능을 안 하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속은 비부호화 DNA다. 단백질을 만들지도 않고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는 인간 속에 있는 DNA의 80에서 90%가 쓰레기 DNA인데 이것은 과거에는 사용되다가 진화하기 전에 옛날 우리가 뭐 어류였을 때, 우리가 파충류였을 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 유인원이었을 때는 사용하다가 인간으로 진화한 후에는 필요 없어진 DNA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그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쳐졌죠. 근데 이제 최신의 연구에 의하면은 인코드라는 이제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연합 어떤 대규모 DNA 연구단이 이제 2012년에 출범을 했어요. 2012년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 DNA의 80% 이상의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드라는 말은 Encyclopedia of DNA Elements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대규모 어떤 수천억의 연구비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 세계 최첨단의 연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밝혀지는 쓰레기 DNA의 중요한 기능은 인코드의 수석 분석자인 이원 버런이라는 이제 그 연구원이 지금 쓰레기 DNA의 80%가 기능이 밝혀졌는데 곧 100%가 다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DNA 부분은 정말로 없습니다. 이제 정크 쓰레기 DNA라는 비유는 유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쓰레기 DNA와 알려진 DNA의 중요한 기능들이 보니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DNA가 부서지면은 손상을 입은 것을 복구하거나 단백질을 생산하거나 단백질을 또 운반을 하거나 인간의 그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핵심 오퍼레이션 시스템,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OS잖아요. 오퍼레이션 시스템. 이 쓰레기 DNA 기능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DNA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죠. 너무 몰라가지고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뭐 슈퍼컴퓨터를 보고 이거 뭐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과학자들이라 하더라도 DNA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기능이 다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오류들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더 창의적으로 관점을 이제 가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기원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또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렇게 참 도전적인 우리 스마트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어떤 이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 기원의 과제들을 이제 크게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과제 1은 뭐냐면은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출현하였나 이 화학 진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복잡한 생명체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 캄블리아 대폭발 얘기예요. 세 번째는 다양한 생물의 기원, 생물은 수백만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 분화합니다. 과제 4번째는 모든 생명체 속에는 박테리아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명 정보, 곧 DNA라는 게 들어있어요. DNA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 DNA 속에 있는 생명 정보는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었나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분야는 실제로 현재 과학자들이 생명 관련된 기원 관련된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투입을 했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물리학자죠. 이러한 쪽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내용은 제가 과학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트렌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그 어떤 학생들에게 그 과학적인 연구의 진도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그런 그 미디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해결해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해결해도.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직도 이렇게 과제로 이렇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죠. 생명이온의 중요한 단계를 보면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초의 원시 지구에서는 무생명, 무기질이 있었어요. 산소, 뭐 질소, 뭐 이런 거요. 탄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메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초의 생명체 박테리아죠. 박테리아가 출현을 했어요. 무생명 무기물질에서 어떻게 최초의 박테리아 단세포 생명이 출현했나 이것을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해결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최초의 이 생명체 박테리아가 우리가 뭐 지구상에 수백만 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최초의 복잡한 생명체, 예를 들면 삼엽충 같은 거, 이런 훨씬 복잡한 생명체가 고생대의 캄브리아기, 가장 오래된 5억 년 전 지층에서 갑자기 출현을 해요. 이걸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이걸 완전히 해결하면 노벨상을 출마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잡하다 하더라도 뭐 조개나 새우나 삼엽충 이런 하더라도 뭐 새나 말이나 사람이나 이러한 수백만 종이는 어떤 그 더 고등한 다양한 생물도 진화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종의 분화, 보통 돌연변이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과제를 통틀어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DNA입니다. 박테리아도 DNA가 있고 삼엽충도 DNA가 있고 새도 DNA가 있고 그 DNA가 너무 달라요. DNA마다 정보가 다른데 그런 정보들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죠.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명 정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네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한번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최초의 생명체, 단세포 생물, 박테리아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했을 때 19세기까지는 자연 발생체라고 그랬죠. 이건 파스텔리가 부정을 했습니다. 생명 속생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콩은 계속 과거로 아무래도 콩은 콩으로부터 나오고요. 팥은 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과거로 이것이 무한정 갈 수는 없으니까. 지구도 한 뭐 45억 년 되면 뭐 지구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왔냐? 결국 무기물질 왔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연설, 자기조립설, RNA 월드 시나리오라는 세 가지 이론이 학계에서 제창되어 있어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연설입니다. 원시 지구에서는 수소와 메탄과 아모니아 등의 환원성 기체가 지구에 꽉 차 있었고 거기에 번개가 치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아미노산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됐다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생명체 시작했던 게 우연설이거든요. 그 우연설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것처럼 보였던 실험이 밀러의 실험이에요. 밀러는 이 통 속에다가요, 여기 유리관 속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메탄,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를 넣고요. 일단 전기, 몇만 볼트 전압으로 방전을 시키고 이것을 수증기를 가지고 회전을 시켰어요. 계속 물을 끓이면서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 냉각을 했죠. 해보니까 그 몇십 시간을 해봤더니 밑에 이제 유기물이 생겼는데 이게 아미노산이 생겼다는 거죠.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그 성분이니까 아미노산이 나오면 단백질도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이 우연설, 원시지구 가설이 증명된 것처럼 해가지고 교과서에 또 많이 가르쳐졌어요. 여러분 이거 막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다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설을 뒷받침한 원시지구 가설은 틀렸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다시 원시지구의 대기가 환원성 대기, 수소와 메탄, 암모니아 같이 한 대기가 아니라는 것이 지질하게 증명되었어요. 중성이나 산화성이었다는 것이 바위를 가지고, 오래된 바위를 분석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모든 단백질은 DNA 명령에 의해서 세포 속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생화학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그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1994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생화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무작위한 아미노산이 막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지, 모든 사실을 엄격하게 연구해 본 이제 생화학자들과 생물학자들과 생명의 기원 과학자들이 이제 1994년 스페인에서 생명의 기원 학술 대회를 열었는데요. 밀러의 실험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지에서 공식 퇴출됐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 학술 대회였어요. 공식 퇴출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요새 나오는 생물 교과서에 이 밀러의 실험은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안 나올 겁니다. 요새는. 과거에 저들은 배웠었어요. 그 우연설의 결론은 퇴출입니다. 퇴출. 두 번째, 자기 졸업설입니다. 이것은 우연설이 퇴출되고 나니까 1970에서 80년 사이에 잠시 유행한 이제 이론인데 필연 가설이라고 불립니다. 우연이 안 되니까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거든요. 20가지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는 어떤 특정한 결합력이 있어서 딱 갖다 놓으면 저절로 딱딱딱 붙어서 단백질이 된다라고 해석했던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뭐 금방 아미노산을 연구해 본 학자들 보면은 선호되는 결합력이 없다 밝혀지면서 금방 한 10년 만에 사라진 이론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이론이 이 RNA 월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날 생물 교과서에는 다 이게 나오고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이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기물에서 스텝 1 최초에 무기물에서 RNA가 저절로 형성됐습니다. 이건 우연입니다. 우연. 이 단계예요. 무기물에서 RNA가 형성됩니다. 처음에요. 두 번째, RNA가 자기를 복제하는 기능을 얻었어요. 이것도 우연입니다. 우연. 그 다음 또 RNA가 우연히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도 얻어냈습니다. 우연이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또 우연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포막 속에 세포막입니다. 이게 세포막 속에 RNA가 들어갔어요. 근데 RNA가 DNA를 만들어냈습니다. DNA를 만들어냈죠. RNA가 DNA를 만들어냈어요. 또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DNA, RNA, 단백질이 같이 돌아가는 현대 세포로 진화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매우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이 속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이 들어있고요. 스텝 1 자체가 우연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1에서 우연히 RNA가 생긴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과학적으로 이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RNA 세계 이론을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은 RNA가 무기물로부터 저절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우연설의 재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증명되었고요. RNA가 자기 복제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100% 추론이고요.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였다는 것도 이것도 추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이 우연히 발생하였다. 이것은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거고요. RNA가 DNA와 단백질을 합성하였다. 이것은 정보의 양에 있어서 벌써 말이 되지 않습니다. RNA는 그냥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같은 이러한 염기가 한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조각이에요. DNA는 그것이 수만 개, 수십만 개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RNA는 최고로 말하자면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조그만 정보면은 DNA는 책 한 권 같은 거예요. 없는 정보에서 DNA 같은 큰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DNA에서 한쪽이 떨어져 나와서 RNA가 되었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포내에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RNA가 DNA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100% 추론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DNA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자기들 추론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은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를 보면은 실험실에서 유기수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유기수프에서 단백질, RNA, DNA를 만드는 실험은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RNA를 만드는 합성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실험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 증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DNA의 그 거대한 생명 증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DNA는 단백질뿐 아니라 RNA 자체도 화학적으로나 확률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게 우연설의 재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출현되었냐 했을 때 이 분야를 아주 그냥 수십 년 연구한 딘 캐년이라는 생화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연구를 거듭할수록 아미노산이 스스로 단백질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화학 진화는 불가능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딘 캐년은 아예 그냥 화학 진화 자체를 이제 불가능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생화학자와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우연설 혹은 자기 조립설 혹은 RNA 월드 시나리오를 연구를 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이론 다 지금 공경에 처했어요. 공경에 처하니까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이제 외계 생명체 기원설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계 생명체 기원설은 역설적으로 생명에 최적화된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가장 좋잖아요. 유기물도 많고요, 지금. 그러한 지구에서조차도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생명 기원은 불가능하니 외계에서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외계 행성에서요. 그것이 운석이 붙어가지고 지구로 전달돼가지고 지구에서 최초의 그 단세포 박테리아가 시작해가지고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말이죠. 참 팩트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운석이 붙어서 우주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우주선으로 가장 가까운 별 알데바란까지 가는데 4광년 우리 우주선은 12만 년 걸립니다. 12만 년. 12만 년 걸리고 있는데 운석이란 것이 그냥 뭐 방향성 없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겁니까? 그것이 간다는 것은 특정한 지구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 우주는 강력한 방사능과 영하 270도의 차가운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수천만 년, 수억 년을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또 외계의 생명체, 외계 행성에 박테리아가 있었다. 그것이 우주 밖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예를 들면 지구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박테리아가 지구 밖으로, 돌멩이 붙어서 지구 밖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저절로요. 그다음 그 운석이 지구로 떨어질 때 불이 수천 도 올라가지고 바위도 다 녹아내리는데 나중에 또 폭발해 버리죠. 부딪힐 때요. 그런데 거기서 박테리아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4번입니다. 지구에서 그 세 가지 방법이 불가능하듯이 외계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와 똑같은 구성하는 원소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는 저절로 발생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 기원설은 지구 생명체 기원설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러한 최초의 생명체 박테리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생명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참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조직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뭐 DNA도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 편모를 보겠습니다. 편모 아주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박테리아 가말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한 건데 전자미경으로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꼬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개 꼬리는 그냥 달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박테리아의 꼬리는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엔진이에요. 엔진. 이 나노모터입니다. 편모라 그래요. 나노모터. 크기는 나노 사이즈지만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전진, 후진, 방향 전환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와 똑같습니다. 구조상으로는. 근데 크기가 나노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요. 요 꼬리에 붙은 요 부분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제 박테리아의 세포막이고요. 세포막이 이중막이에요. 거기 보면은 로드가 있고요. 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후크 돌아있는 거 후크가 있고요. 후크가 있고 밖에 이게 이제 모타가 있어요. 모타가 이게 여기 모타인데 전체 모타인데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회전을 해요. 무슨 힘으로 돌아가냐? 양성자 프로톤. 양성자가 이것을 통과해 지나가면서 이것을 막 돌립니다. 빙글빙글 돌립니다. 돌리면 후크가 되어 있기 꼬리가 이렇게 꼬리가 회전을 쳐요. 회전을 치면은 전진 반대로 돌리면 후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자미기로 사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은 거예요. 현대 우리가 전기 모터하고 구조가 거의 유사하죠. 근데 현재 모터보다 훨씬 고급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현재 기술로도 이런 나노 모터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간단한 이 조그만 그 10마이크론 밖에 안 되는 박테리아 한 마리가 이런 나노 모터를 이렇게 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겼냐? 예를 들면 표모가 없던 박테리아가 어떻게 이런 장치를 만들어 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갔을 때, 그래서 과학은 현재 박테리아의 편모를 가지고 확대하고 기능과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실험과학이라고 그래요. 그건 항상 그 자리에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실험과학은 뭐 누군지 이러한 그 나노모타를 박테리아 편모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밝히면 훌륭한 논문을 쓰고 상도 받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박테리아가 이 편모를 언제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기원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건 기원과학이라는 건데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는 노벨상 받은 사람도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조직 중에 또 하나가 눈입니다. 눈. 그 5억 년 전 캄보디아 지층에서 바다 생물 아노말 로카리스 원시 바다 새우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상상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바다 새우인데 이 바다 새우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360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환원 불가능하다는 말은 복잡한 기관을 부품으로 분해해 버리면 아무 기능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부품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분해해 버리면 그것이 저절로 모여가지고 자동차 될 수는 없죠. 누군가 조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립했는 중에서 갑자기 예를 들면 뭐 바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자동차는 못 가는 거고요. 엔진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나사 몇 개만 빠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원 불가능이라는 것은 그 부품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체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능이 쓸모없거나.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눈인데요. 이 아노말 로칼리스는 16,000개로 이루어진 깁눈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곤충보다도 뛰어난 시리를 가지고 있었고 두뇌도 발달했고 크기는 1m까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노말 로칼리스의 조상되는 생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눈이 어떻게 해서 아노말 로칼리스가 눈을 만들어 달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윈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화석을 발견한 아노말 로칼리스의 화석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확대된 부분 보이시죠? 눈이 보입니다. 눈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캄보디아 지층, 지금도 5억 년 전에서 그 호주에서 고도로 발달한 완전한 겹눈, 오늘날의 예를 들면 오늘날의 곤충들, 특히 잠자리 같은 겹눈, 파리 이런 것들이 겹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우의 눈이 발견됐어요. 보시면은 새우의 겹눈 선명하게 보이죠. 이 눈은 3,000개 이상의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사는 금정파리의 겹눈과 표면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정밀하죠. 정밀하고요. 이 잠자리의 눈, 모기의 눈, 이런 이제 거미의 눈은 또 겹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참 설명하기 어렵죠. 그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심오해서 정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과제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하는 과정, 화학 진화를 큰 이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 복잡한 생명체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지층이 바로 캄브리아계입니다. 고생대 최하위 지층인 캄브리아계 지층에서 갑자기 수많은 복잡한 생명체가 출현해요. 이것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냐는 캄브리아 대폭발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 지질시대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아시죠? 근데 고생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캄브리아계, 오르도비스계, 실루리안계, 데본계, 스탄계, 페린계 6개의 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최하위에 있는 것이 캄브리아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캄브리아계 밑에는 원생대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아주 그 화석이 거의 없거나 그냥 이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캄브리아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잡한 생명체가 동시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캄브리아 화석 대폭발 혹은 줄여서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그러는데요. 생물 26문 가운데 20문이 갑자기 출현했어요. 문이라는 것은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문이라는 것은 계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큰 겁니다. 문이 다르다는 것은 두 생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절대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한 생물 26문 중에서 20문이 갑자기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타임지에서 1995년에 이게 이제 표지가 보이죠. 이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체들이 하룻밤 사이에 지구를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놀라운 생물학적 열광 속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갑자기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볼루션즈 빅뱅, 진화의 빅뱅, 혹은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를 다윈이 몰랐느냐 알았어요. 그 다윈도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캄브리아계 아래 지층 어딘가에 묻혀 있어야 하는 수많은 화석층의 부재를 설명하는데 크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다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면은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 하고 숙제를 남겨놓고 종의기원 책을 출판하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죽었죠. 근데 그 후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캄브리아계 지층을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상상도를 그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오늘날 오징어처럼 보이는 것들, 불가사리처럼 보이는 것들 비롯해가지고 삼엽충, 조개, 온갖 수초들 해가지고 오늘날 바다보다도 훨씬 복잡한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살았던 기계예요. 그래서 제프리 레빈턴이라는 사람은 학자는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이제 논문집에서 캄브리아계 지층에서 완전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갑작스런 출현은 어떠한 알려진 진화론적 과정 결과가 아니다라고 2008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조상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출현했느냐, 이 문제를 아마 풀면 노벨상을 줄 겁니다. 그래서 캄브리아계 화석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깊게 연구한 이제 사람이 기어티라는 예일 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캄브리아계 6가지 지층이 있잖아요. 6개 지층에서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세로축은 생물들의 형태예요. 형태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잖아요. 형태가 캄브리아계에서 출현을 하고, 예를 들면 달팽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출현하고 시간이 수억 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형태가 안 바뀌어요. 형태가 직선이라는 말은 수평으로 가잖아요. 수평으로 간다면 형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여기 개 같은 게 보면 개가 또 나와가지고 캄브리아계 나오고 그대로 있어요. 형태가 안 바뀌어요. 형태가 안 바뀌죠. 그래서 캄브리아계 화석 형태 진화율을 이제 왼쪽 그림을 정리하고 오른쪽 그리면 됩니다. 왼쪽 세로축은 형태 변화율 1%, 2%죠. 오른쪽은 과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캄보디아에도 지금까지 0.5%도 안 돼요. 형태 진화율이 0.5%가 안 됩니다. 거의 안 변했다는 거예요. 2013년에 예일대학의 윌리엄 기러티라는 교수가 이걸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은 5억 년 이전 출현한 캄보디아의 생물들은 그 후 수억 년에 걸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형태가 변화에 진화를 하는데,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진화를 안 했다는 뜻이 돼요. 또 한 가지 더 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다음 기회에 가면, 일단 캄보디아에서 오르도비스로 간다든지, 오르도비스에서 실루리아계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상이 없는 새로운 종이 갑자기 또 대량으로 출현해요. 조상도 없이. 이것이 진화론의 데이터고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캄보디아 대폭발 중에서 거대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는데, 척추동물은 굉장히 고등동물로서 최소한 그 고생대 후기 내지 중생대에 가서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오래된 캄보디아계 지층에서 갑자기 고도에 발달된 척추동물이 출현을 해요. 이 논문이 2014년에 네이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논문집에 발표됐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집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영국의 네이처, 미국의 사이언스입니다. 여기에 교수들이 논문 내는 걸 가장 큰 영예로 알고요. 그 외에 뭐 수백 개의 논문집들이 있지만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뭐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캄보디아 지정인 캐나다 마블 캐년에서는 100여 마리의 메타스프리기나 가자미 비슷한 건데요. 척추동물이 화기슬이 발견되고요. 근육, 아가미, 두개골, 혈관, 눈도 가지고 있었고요. 현대 척추동물이 물고기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조상이 없이. 그래서 최초로 생물들이 출현하던 캄보디아 지층에서 척추동물이 발견된 사건은 진화론의 최대의 난제이면서 과제 중에 하나고 도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세 가지 난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상이 없이 26문 가운데 20문에 해당하는 생물들이 갑작스럽게 출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형태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갑작스럽게 멸종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조상이 없는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고도로 발달한 척추동물들이 조상 없이 갑자기 출현했다는 것. 이것이 캄보디아계의 세 가지 난제가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동물들 보면 아노말 로칼리스, 뭐 이런 거, 삼유충은, 여러분 삼유충은 많이 보셨지만은 다른 건 별로 안 보셨을 거예요. 오파비니아 이런 생물도 있고요. 할루시게니아도 있고, 할루시게니아가 가장 특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외에도 뭐 수많은 그 동물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과제로 다양한 생물 종의 분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윈이 그 19세기 중엽에 제시한 자연 선택설은 매우 그럴듯한 이론이죠. 그렇지만은 종의 분화와 새로운 종의 출현을 설명하는 데는 오늘날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생물학과 생화학과 생명 기원학에서는 엄격한 과학적인 이론과 메커니즘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시되는 가장 많은 이제 그 이론이 돌연변이인데, 돌연변이가 과연 다양한 생물종을 이렇게 수많은 생물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생물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생물에서 다양한 생물이 나오려면 중간에 분화가 돼야 되잖아요. 종의 분화. 분화가 되려면은 그 중간 화석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이제 진화의 나무, 이볼루션 트리라 그러죠. 이걸 이제 점진주의라 그러는데, 아메바라는 이제 단세포 생물에서, 사실 아메바가 더 간단한 게 박테리아가 있죠. 아메바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갈라집니다. 이렇게요. 크게 가지 오른쪽으로는 포유류, 가운데는 곤충류, 왼쪽은 식물류로 갈라져 나가는데, 그림은 그럴듯하지만은 실제로 이 갈라져 나갈 때 이 중간중간에 중간 생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 화석으로 많이 제시된 것이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시조새가 되겠습니다. ancestor bird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아키옵테릭스라는 이제 그 학명을 가진 시조새인데 파충류에서 그 조류로 진화한 중간 화석이다. 그래서 이제 파충류라는 건 이제 냉열 동물이고 비늘로 덮여 있고 또 이렇게 엉금엉금 땅에 기어다니죠. 새는 깃털로 덮여 있고 온도도 체온도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아주 뼈도 가늘고 길고 속은 비어 있고 아주 심장 구조도 달라요. 완전히 파충류와 주는 심장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조류 중에 최초의 조류가 시조새가 중간화석이다. 왜냐하면은 파충류의 특징 이빨, 날개, 발톱, 꼬리뼈가 새의 특징 깃털, 날개뼈가 갖추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시조새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학회가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를 했어요. 해보니까 이 시조새는 완전한 새의 깃털과 새의 특징을 모두 갖춘 완전한 새의 일종이고 완전한 조류만 갖고 있는 차골이라는 것도 발견됐다는 것이죠. 이 왼쪽에 시조새의 화석, 시조새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이 한 6개 정도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조새 깃털이 화석을 발견했고 완전한 오늘날 하늘 나르는 그 비둘기 같은 새의 깃털입니다. 시조새 크기가 한 비둘기만 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V자 형태의 뼈, 앞가슴에 있는 이게 새가 날개짓을 하도록 도와주는 뼈입니다. 이게요. 이런 뼈도 있고요. 그 시조새는 이제 그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알란 페도시아라는 이제 고조류학자가 이제 사이언스지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땅에 살던 깃털 달린 공룡으로 설정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생물은 새, 나무에 있는 새이다. 어떤 고생물학자 논란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완전한 이제 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공룡에서 이렇게 깃털을 이렇게 진화했다는데 요즘은 완전히 발달된 새 날개를 갖춘 이렇게 발톱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새의 특징을 하늘을 완벽하게 잘 나르는 독수리처럼 잘 나르는 그런 새라는 것이죠. 그 시조새 논쟁에 이렇게 종집을 찍은 이제 것이 바로 뭐냐면 시조새가 발견된 아래지층에서 현대새의 화석이 그 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시조새는 사실 종지부된 사안입니다. 그다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중간 화석의 시엘라켄트라는 물고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6,600만 년 전에 바다에 살다가 육지로 상륙한 최초의 그 육지 상륙 물고기다. 그래서 폐를 갖고 있어서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도 살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육지 동물이 시조죠. 그런데 1938년에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 인근에서 어부의 그물에 잡혔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이걸 연구한 학자가 실제로 잠수해 보니까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리고 이게 왼쪽에 이게 시엘라켄트의 화석입니다. 페어라 그러죠. 이게 화석이고 1938년에 포획된 시엘라켄트입니다.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잠수에서 찍은 지금 살아있는 시엘라켄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엘라켄트는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런 말을 붙이긴 하지만 종의 분화 과정은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종이 분화하지 않았으니까요. 6천만 년 동안에 분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쥐에 대해서 박쥐가 워낙 특수한 생물이어서 한번 생각할 가치가 있어요. 박쥐는 하늘을 날지만은 새가 아니고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깜깜한 밤에 그 초음파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3D로 3차원으로 구성을 해서 보면서 날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줄을 아주 촘촘하게 쳐도 그 줄을 다 읽고 나서 그 사이로 날개를 접고 빠져나가고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곤충을 초음파로 보고 그 곤충의 위치와 속도와 방향까지 측정을 해서 탁 잡아먹고 그 굴 속에서 수많은 그 박쥐들이 모여서 날면서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초음파로 음파니까 우리는 듣지만 박쥐는 이걸로 보는 거예요. 눈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박쥐가 좀 여담으로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다 이래가지고 그 욕을 많이 먹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박쥐는 주로 그 곤충을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나무 열매나 꿀을 따먹는답니다. 대부분의 박쥐가. 그래서 몇몇 박쥐가 이제 그 육식을 하지만 대부분의 박쥐는 이게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상에서 박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박쥐가 밤에 나가가지고 모기라든지 해충을 막 잡아먹는데 막 박쥐가 없어지면은 이 해충이 폭증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들이 수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식량 곡물이 연간 330조나 될 만큼 감소를 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보니까 이 박쥐를 이게 다른 각도로 봐야겠더라고요. 박쥐를 전 세계적으로 박쥐는 보호종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 못 잡게 되어 있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박쥐입니다. 근데 이 박쥐의 일단 이런 역할, 기능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과학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실험을 하고 그 기능을 뭐 이렇게 박쥐가 어떤 바이러스를 옮기고 이런 걸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박쥐의 초음파 기능, 박쥐는 어떻게 해서 종이 분화되어서 지구에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박쥐 화석 전문가인 니콜라스 제프리스키 박사는요, 이거 오클라호마 자연사 박물관 그 관장인데요, 날지 못하는 어떠한 박쥐 화석도 없고 어떻게 박쥐가 되는지 알려주는 화석도 없다. 박쥐는 조상이 없이 박쥐로 분화되는 화석이 어떠한 증거도 없이 갑자기 완전한 박쥐로 나와요. 6천만 년 전부터 완전한 박쥐로요. 오늘날과 똑같은 박쥐로. 또 하브 세처 박사, 독일 자연사 박물관에 일하시는 이 박사님은 중간 단계의 박쥐 화석은 없다. 즉 종의 분화를 보여주는 박쥐는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참 박쥐도 수수께끼죠. 이 모든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들이 많은데 그걸 딱 한 페이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점진주의와 급진주의입니다. 그래서 점진주의는 다른 말로는 현대종합진화론이라고 그래요. 현대종합진화론. 그래서 현대종합진화론이라고 하죠. 예. 다윈의 진화론을 그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화는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 격리, 또한 어떠한 도리명도 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진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리차드 도킨스가 이쪽 주의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화석이 없어요. 중간 화석, 희소새도 아니고 실라켄트도 아니고 화석적 증거가 부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팩트예요. 팩트. 이 팩트를 이런 전문적인 학자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팩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용감한 이제 과학자 스티븐 굴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스티븐 굴드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반기를 이 사람의 단속 평형설이라는 급진적인 진화를 주장했어요. 이분은 뭐냐면은 진화는 오랜 시간에 천천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종이 분화하지 않고 있다가 짧은 시간에 몇백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아니 갑자기 확 진화를 해서 다른 종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중간 화석으로 생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간 화석이 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화석의 불연속적인 출현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주장을 했어요. 이 두 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진화론, 점진주의 진화론과 급진주의 진화론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99%는 점진주의자들이고요. 급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티븐 굴드를 포함해서 몇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파워게임에서 안 되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몇만 년 만에 어떻게 그 수많은 복잡한 생물들이 진화를 할 수 있냐, 그 메커니즘을 설명 못해요. 메커니즘을.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둘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급진주의를 주장하던 스티븐 굴드가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만큼 이제 이렇게 급진주의적인 단속 평형설 이론이 나올 정도로 이 중간 화석이 부재라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총 정리하자면 이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오스트리아 알텐버그라는 이제 작은 마을에서 진화론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알텐버그 학술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세계적인 이쪽에 생명의 기원 전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학술대를 했는데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가르쳐왔던 신다윈주의 종합진화론은 이미 그 명운을 다하였으며 새로운 생물 종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다윈주의 종합진화론, 현대 종합진화론은 명운을 다했다. 이미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 다윈적인 자연 선택설 사상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화 메커니즘,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천재들이 도전해가지고 막 찾아낸다면 당장 또 우리가 생물학계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은 아마 많은 어떤 관심이 생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 생명정보의 기여 문제를 조금만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자세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생명정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DNA입니다. 또 DNA에서 DNA 책임은 RNA는 한 페이지라고 그랬죠. 그 RNA. 그 다음에 단백질은 RNA 정보를 리보솜이 합성을 하면 단백질이 나오게 됩니다. 단백질은 이제 생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이제 생체를 구성하고 생체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이제 물질이 단백질 아닙니까? 단백질도 정보죠. 먼저 생명 정보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죠. 아주 젊은 나이에 받았습니다. 그때 염색체 크로모솜 속에 DNA 이중나선 속에는 ATGC의 4개의 염기 알파벳인데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있는 정보가 바로 생명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생명 정보 ATGC의 이렇게 체인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한 유전자를 조절하는 정보, 예를 들면 생명체가 성장하고 또 면역을 하고 하는 그런 정보들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왓슨과 크릭이 53년에 어떤 그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그 생명 정보는 ATGC가 쭉 잘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정보는 0, 1로 주어지잖아요. 0, 1, 0, 1 이렇게 나가잖아요. 생명 정보는 ATGC 이걸로 순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중나선 구조 아니겠습니까? 많이 보셨죠, 여러분? 4개의 염기인데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하고만 결합합니다. 아데닌 이쪽이 아니면 이쪽은 티민이에요. 볼 것도 없이요. 구아닌은 시토신과 결합을 합니다. 구아닌이면 시토신이에요. 이쪽이 구아닌이면 반대는 시토신, 이쪽이 아데닌, 이쪽은 티민, 이런 식으로 티민이면 아데닌, 이쪽이 아데닌이면 이쪽은 티민, 이것도 티민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아닌이면 시토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중나선 구조가 아주 안정적으로 반지름 1나노미터의 크기로 이것이 그 글자를 새기듯이 정보를 새겨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DNA의 구조와 그 속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돼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DNA를 생명 설계도라고 하는데, ATGC 컴퓨터를 요새 읽어내죠. 요새 뭐 이런 그 해동하는데 요새는 굉장히 빨라지고, 이 DNA 이중나선을 이렇게 염색체 속으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세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정보는 수많은 단백질과 어떤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하는 정보가 들어있고요. 또 생명 활동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설계도를 하려면은 집 설계도가 있어야 되듯이 생명체, 예를 들면 사람 같으면 뭐 사람의 머리 색깔, 눈 색깔, 형태, 크기, 키, 성장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뭐 사람들의 어떤 내부 신체 구조 등등 모든 정보가 이 DNA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생명 정보를 연구하는 것은 실험과학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전자명령을 보고 분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 정보가 언제 어디에서 출현했는가 하는 기원의 문제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완전히 이제 수수께끼가 됩니다. 예를 들면 DNA는 책이나 하드디스크와 같아요.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는 그 책에 있는 글, 하드디스크에 들은 프로그램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보가 없는 책이 있어요. 책은 책인데 아무 정보가 없죠. 하드디스크에 들은 새로 사면 뭡니까? 안에 포매팅 되어 있죠.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글이 가득 찬 책이 되려면은 혹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쫙 들어가면 이것이 저절로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됐냐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파충류는 냉열 동물이고요, 날개도 없고 심장 구조도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는 깃털이 있고요, 온열 동물이고 심장이 산소 교환율이 100%에 가까운 고도의 뼈 구조도 다릅니다. 파충류는 뼈가 짧고 굵고 조류는 뼈가 가늘고 길고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파충류에는 없는 정보가 새의 DNA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고 과제가 되는 거죠.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이 되는 이 생명 정보 기원의 수수께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미노산은 한 20종류가 있어요. 20종류. 그것이 이제 특정한 순서 결합되면 특정한 단백질이 되는데, 예를 들면, 보통 단백질은 한 수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큰 것은 수천 개로 된 것도 있고, 그 중에 좀 작은 단백질, 약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 단백질이 우연히 특정 순서대로 되는 확률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그 20의 100제곱분의 1이에요. 20의 100제곱분의 1. 이건 10으로 하면 10의 130제곱분의 1인데요. 이 확률은 우주 끝에 관역을 갖다 놓고 눈을 감고 화살을 딱 한번 쏴서 맞출 확률보다 더 작아요. 제로죠, 사실은요. 하물며 수천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적혈구라든지 몸속에 있는 복잡한 단백질들이 우연히 생길 확률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명정보기원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30억 개의 염기가 순차적 결합으로 우연히 DNA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 DNA, RNA 시나리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10만 종에 달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복제를 하거나 생명 활동을 하려면 항상 DNA와 단백질은 동시에 있어야 돼요. DNA가 복제를 하려면, 생명이 번식하려면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복제를 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단백질을 새로 만들려면 DNA가 있어야 되고, DNA와 단백질은 순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흔히 제시되는 답이 돌연변입니다. 근데 이 돌연변이는 DNA 속에서 그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순서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것을, 다른 걸로 바뀌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기존의 DNA 정보의 퇴화적 변이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보면 DNA가 손상을 입으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암이나 노화나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 이런 것들이 병이 생기고, 동물들도 기형이 생기죠. 그리고 또 돌연변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DNA에 있던 정보를 혼합하거나 이동하거나 수정하는 것이지 새로운 정보의 창발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한 베르너 기트 박사, 정보이론 전문가, 독일 브린스윅 연방공과대학 교수의 말을 딱 인용함으로 돌연변이에 대한 걸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행운의 선택들을 통한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의 진화는 새로운 정보의 원천이 없기에 불가능합니다.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생명체에서 코끼리나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정보는
무작위의 과정을 통해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라는 것은 무작위의 과정이거든요. 돌연변이로 박테리아에서부터 예를 들면 박테리아가 더 복잡한 생명체가 되려면 새로운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무작위의 과정밖에 없잖아요. 돌연변이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수백 개만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일반적으로 미디어나 교과서 듣던 얘기에 어떤 반하는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 팩트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 다윈의 지론을 바탕을 둔 현대 종합 진화론을 그 명운을 당하였다고 알텐버그 그 진화론 학술대회에서 선언을 하였고요. 돌연변이는 정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고 생명 기원 학자들 연구를 해보면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에 대한 이론 메커니즘 자체가 점진주의가 급진주의가 굉장히 갈등 상태에 있고 파워 게임에서 점진주의가 이겼지만 그렇다고 점진주의가 완성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시는 혁신적인 이론이 필요하다고 모든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혁신적인 이론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그 과제들, 제가 도전 과제만 던지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